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생긴 장애가 있어요. 바로 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데요. 사람들이 흔히들 벙어리라고 얕잡아 부르는 게 바로 저였죠. 그렇다고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릴 땐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말을 잘했었죠.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서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벙어리가 된 사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는데요.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엄마는 늘 저한테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진아,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어. 다 같이 어울려 살아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하는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또 남이 가진 것을 받으면서 서로 돕고 살아야 행복한 인생인 거야. 엄마 말 잘 알겠지? 근데 전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라는 엄마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엄마와 전 사람들이랑 교류도 전혀 없이 둘이서만 외롭게 살았거든요. 엄마, 그럼 왜 우리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살지 않고 엄마랑 나랑 둘이만 살아? 엄마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잖아. 게다가 우리는 아빠도 없는데? 그건 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 네가 좀 더 크면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그리고 엄마도 친구 있어. 엄마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줄 제일 친한 친구야.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지만 언젠가 너도 만나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놀랍게도 엄마 친구를 곧 만나볼 수 있을 거라던 엄마의 얘기는 정말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저를 엄마 친구에게 맡기고 미국에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계신 할머니가 많이 위독하시대. 엄마가 급히 다녀와야 해. 뭐? 그럼 나는? 엄마 없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 혼자 있어?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엄마가 말했던 엄마 친구 기억나지? 엄마 친구가 당분간 널 돌봐줄 거야. 그렇게 해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 친구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엄마 친구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절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죠. 네가 세진이구나? 반가워. 엄마랑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야. 엄마 미국 갔다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잘 지내보자. 당분간 내가 엄마 대신이니까 앞으로는 날 이모라고 부르면 돼. 알았지? 엄마는 한 달만 기다리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은 9살 꼬마에게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전 꾹 참고 버텨보기로 했죠. 한 달만 지나면 엄마가 곧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6개월이 넘도록 엄마에게선 소식 한 번이 없는 겁니다. 전 엄마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목이 빠질 지경이었죠. 엄마 없이 생판 모르는 남과 한 집에서 지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이모 집에는 저와 동갑내기 이모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애와 같은 방을 쓰면서 온갖 눈치를 봐야만 했습니다. 잠은 그 애 방 침대 및 맨바닥에서 잤고요. 숙제 같은 것도 방바닥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전 늘 눈치를 보며 최대한 그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애는 저랑 눈만 마주쳐도 짜증을 내더군요. 뭐야. 너 거실에 좀 나가 있어. 너랑 같이 있기 싫다고. 미안. 근데 이모가 거실에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아이씨, 짜증나. 너 언제까지 내 방에 빌붙어 살 거야? 너 거지 새끼야? 거지 새끼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나 거지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집도 없어서 우리 집에 빌부터 사는 주제. 그뿐이야? 옷도 없어서 내가 입다 버린 옷 입지. 밥도 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잖아. 이 거지야. 엄마. 쟤 도대체 자기 집에 언제 가는 거야? 나 쟤랑 같이 살기 싫어. 우리 공주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도 착한 공주는 그러면 못 써요. 엄마 아빠도 없는 애를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불쌍하니까 이때까지 내 방에서 같이 살겠지. 근데 이제는 나도 더는 못 참아. 당장 쟤 내보내. 그래. 조금만 참아. 엄마가 조만간 세진이 꼭 내보낼게. 쟤네 엄마랑 연락만 닿으면 바로 나가라고 할 거야. 그때까지 우리 공주가 참고 이해 좀 해줘요. 응? 이렇게 이모네 식구들의 구박과 눈치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지게 살던 저는 어느 날 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이모와 이모부가 한밤중에 둘이서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건데요. 엄마가 저를 버리고 어떤 남자와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제 엄마 말이야. 남자랑 바람이 나서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연락 한 번 없을 수가 있겠어? 그럼 남자의 정신이 팔려서 애를 여기다 버렸다는 거야? 그렇지. 제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반반한 얼굴로 남자 홀리는 데는 뭐 있었다니까. 아니지, 미국에 있다는 친정오빠네 주소 몰라? 연락해봤는데 거기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아. 연락이 안 돼. 전화고 이메일이고 받지를 않아. 아니 그럼 세진이 아빠는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제 아빠가 하도 두드려 패서 세진이 아기 때 제 엄마가 애만 데리고 야반 도주한 거야. 아빠랑은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아빠한테 괜히 잘못 연락했다가 세진이 쟤 맞아 죽을걸? 참 큰일이네. 그럼 세진이는 어떡해?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제 엄마가 애 잘 부탁한다고 맡기고 간 돈도 이제 거의 바닥이야. 더 이상은 나도 못 봐줘. 어디 고아원에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나도 할 만큼은 했어. 이모와 이모부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그날 밤 충격 때문인지 제 몸에 바로 이상이 오더군요. 38도가 넘는 고열에 몇 날 며칠을 혼수 상태로 정신 못 차리다가 깨어나 보니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목구멍으로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이 되고 말았죠. 저는 이제 끝장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모가 저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멀쩡한 애를 떠안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장애까지 얻은 애를 키워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고맙게도 이모는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가연 것을 어쩌겠어. 내 업보다 생각하고 내가 걷어야지. 너 같은 장애인들이 보호자도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니? 너는 복 받은 줄 알아. 부모 복은 없지만 내가 네 엄마 대신 보호자가 돼줄 거니까. 전 이제 더 이상 엄마를 기다리는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를 버린 엄마가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엄마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거든요. 저는 제 안에서 철저히 엄마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고 이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애를 쓰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죠. 이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저를 내쫓지 않고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저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물론 언어 치료라든지 상담 같은 돈이 드는 치료는 해주지 않았지만 학교는 꼬박꼬박 보내주셨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모가 제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모가 시키는 건 뭐든지 열심히 했죠. 어느새 청소며 빨래며 온갖 집안일은 제 차지가 됐죠.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자 이모는 저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셨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인데
어렵지 않아. 설거지야 뭐 집에서도 잘하잖니? 미리미리 사회 경험도 쌓고 자립심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어차피 너는 벙어리라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거든. 누가 말도 못하는 애를 써주겠니? 내가 아는 식당에 특별히 부탁해서 어렵게 얻은 일자리니까 열심히 해봐. 이게 다 너 장래를 위해서야. 이모만 알지? 저는 이모가 고맙기도 하고 얹혀 사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이모가 소개해준 식당에서 열심히 일했고 그렇게 번 돈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꼬박 6년을 악착같이 돈을 벌어 매달 몇십만 원씩 이모에게 드렸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10년 세월 동안 부모처럼 믿고 따랐던 이모도 결국은 남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3 때의 일이었죠. 전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에 진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는데 이모가 대학 진학을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 특수교육학과를 나와 장애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육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모 집에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간절한 부탁을 이모는 이런지아에 거절하더군요. 뭐? 대학? 너 지금 사람 염장 지르니? 우리 딸 앞에서 잘난 척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은서는 대학을 못 가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너 대학 보내게 됐니? 저는 이모에게 입학금만 빌려주시면 나머지 학비는 전부 아르바이트로 갚겠다고 울며불며 사정을 했지만 이모는 매몰차게 거절하더군요. 사람은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주제도 모르고 무슨 대학 타령이야? 말도 못하는 걸 데려다 사람처럼 살게 해줬더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벙어리 주제에 대학은 무슨 대야? 그냥 지금처럼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분수에 맞게 살아. 한 번만 더 대학 얘기 꺼내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야?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만 줄줄 흐르더군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제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전 한참을 울다가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구해주기로요.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이모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전 무작정 버스를 타고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정처 없이 걸어 다니다가 어떤 카페 앞에서 걸음을 멈췄죠. 제 눈에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는 식당 주방일 같은 거 말고는 절 써주는 곳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제 사정을 알게 된 카페 사장님이 흔쾌히 저에게 일을 시켜주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모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카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구정물에 손을 담그고 더러운 음식 찌꺼기들을 처리하다가 카페에서 예쁜 음료들을 만드니 전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말 못하는 저를 환영하는 곳은 없을 거라는 이모의 말과 달리 이 세상에는 언어장애인에게도 호의적인 사람이 많았어요. 오갈 곳 없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카페 사장님은 물론이고 손님들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상냥했죠. 전 엄마 말씀대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행복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지금의 남편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카페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었는데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메뉴를 시켜놓고 말없이 앉아있다 돌아가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항상 그쪽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너무 기뻐하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근데요, 여기 오는 남자들 대부분 다 그쪽 보러 오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카페 손님 중 절반은 그쪽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라고요. 모르셨구나. 이 근처에서 엄청 유명한데? 미녀 알바생이라고. 이런 말씀 드리긴 쑥스럽지만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특히 웃는 얼굴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잘 웃어주시더라고요. 마음씨가 얼굴만큼이나 고우신 것 같아요. 웃는 거야 제가 말을 못하니까 대답 대신 그냥 손님들한테 웃어드린 건데 남편은 그걸 좋게 본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절 보고 아름답다니 부끄럽고 민망하더군요. 살면서 예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더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용기 좀 내보려고요. 혹시 남자친구 없으시면 저랑 사귀실래요? 전 대답할 수가 없어서 난감한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를 꺼내서 제 사정을 글로 알렸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입니다. 저는 누구와 사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 사정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글을 보더니 더 간절하게 매달리는 겁니다. 저요, 그냥 충동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쪽 지켜봤어요. 말은 못하면 어때요? 제가 입이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힘들수록 연애를 해야죠.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 끝에 어느덧 남편과 저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남편 집에서 저를 심하게 반대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는 태생부터 다른 금수저더라고요. 남편은 대형 버스를 30대도 넘게 가지고 있는 제법 큰 운수회사를 운영하는 재력가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이 아들 셋 중에서도 막내인 남편을 유독 예뻐하셨다고 해요. 그런 귀한 아들이 부모도 없는 장애인을 결혼 상대자라고 데려왔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시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한 게야?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벙어리를 며느리감으로 데려와?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아버지가 뭘 하시든 저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며느리로 인정해주세요. 저 애는 너처럼 귀하게 자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며 오죽하면 부모가 버렸을까. 저렇게 팔자드센 아이는 필시 우리 집안의 해가 될 거다. 아버지, 팔전이 뭐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너는 저희가 지금 우리 집안의 격이 맞는다고 생각하냐? 네 형수들 봐라. 전부 미국에서 박사까지 마친 인재들이야. 네 형들처럼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와야 집안의 품격도 올라가고 이세도 훌륭하게 잘 나올 거 아니야. 말도 못하는 고졸짜리 카페 알바생을 데려다가 뭘 어쩔 셈이냐고. 한심한 놈. 아버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 말고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을 좀 봐주세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바르고 반듯하게 자라났고요. 아버지처럼 피상적인 조건만 보고 사람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람의 내면을 볼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끄럽다!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네 고집대로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치면 그만이다. 전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그냥 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안 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너에 대한 모든 지원도 전부 중단될 줄 알아. 당신도 잘 들어. 저놈 앞으로 내 피 같은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당신도 같이 내쫓길 줄 알아. 차랑 오피스텔 전부 압수하고 저놈 당장 호적에서 파버려. 그렇게 남편은 아버지와 의절하고 죄인처럼 무릎 꿇고 숨죽여 있던 저를 끌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과 등을 지게 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남편은 전부 괜찮다고
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더군요. 이제 세진 씨는 나한테 부모 형제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예요. 나 세진 씨 선택한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 봐요.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세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꼭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봐요. 남편과 저는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고 둘만의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도 둘이나 태어나고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일구었죠. 부잣집 막내 아들로 곱게만 자랐던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취업이 잘 안 될 때는 퀵서비스 일까지 하면서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를 선택해준 남편에게 늘 고마워하면서 최대한 남편을 도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버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댁인 성북동 대저택에서 급한 호출이 온 겁니다. 지금 당장 네 저랑 같이 본가로 들어와라. 네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요.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10년 만에 우리를 부르는 걸 보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같이 가줄 수 있지? 남편은 저랑 같이 곧장 서둘러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10년 만에 도착한 집안 분위기는 몹시 무거웠고 결혼할 때 딱 한 번 얼굴을 내비쳤던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까지 모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한 이유는 내가 며느리들한테 부탁을 할 게 있어서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너희 시어머니가 신장이 심각하게 망가진 상태다.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큰아들 작은아들은 검사를 했는데 네 어머니랑 맞지가 않아.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의절한 막내 내외까지 다 부른 이유도 그거야. 어떠냐? 그네랑 작은애 검사를 한번 받아봐 줄 수 있겠냐? 그런데 형님들의 대답은 좀 의외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회사에서 새로 들어가야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제가 당장 수술을 받게 되면 아이들 키우는 누가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기증까지 강요하시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요. 아버님,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내일 모레 유럽 여행이 한 달 잡혀 있는데 그거 아버님도 아시다시피 아범 회사에서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거라 빠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제가 어려서부터 워낙 몸이 약해서 그런 큰 수술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아마 검사해도 수술 못한다고 할걸요? 그리고요, 어머님 배 아파서 낳은 아들들도 안 맞다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들이 맞을 리가 있겠어요? 두 동서들의 변명을 가만히 듣던 남편이 참다 못해 화를 내더군요. 형수님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10년 만에 보는 건데도 자기들 생각하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네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간다는데 뭐요? 프로젝트? 유럽 여행? 가족이 아프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서방님이랑 막내 동서가 검사받고 신장 드려요. 그럼 되겠네. 부모님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뛰쳐나가서 제 멋대로 사시더니 10년 만에 나타나서 뭐요? 가족?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서방님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끄럽다. 지금 서로 니타 내타 하면서 싸울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네랑 작은애 너희들은 검사 못 받겠다 이거냐? 죄송합니다, 아버님. 그런데요, 이런 일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셔야죠. 어머님 일은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신장을 드린다는 건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낮고요. 저도 곤란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막내네, 너희들은 어쩔 거야? 너희들도 어렵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수술 가능하다고만 하면 당연히 드려야죠. 그게 자식된 도리인걸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물론.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기에 저는 있는 힘껏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도 남편과 같이 검사를 받겠다는 뜻을 시아버지께 전해드리고 싶었죠. 전 사실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부터 들을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멋대로 결혼한 것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걸 생각하면 죄스러운 마음뿐이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이고 내 아이들의 할머니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말은 못했지만 전 이런 제 마음을 시댁 식구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저를 보고 안도하는 눈빛이셨어요. 그러나 두 동서가 저를 씹어대기 시작하더군요. 저 고개 까딱거리는 거 좀 봐. 너무 얄밉다. 이참에 어머님 아버님 눈에 들려고 발악하는 거 맞죠? 벙어리라도 여우짓은 다 할 줄 아네요. 저렇게 잡초처럼 거칠게 자란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거야. 맨몸으로 나가서 10년 살아보니 아쉬운 게 많겠지. 신장 하나 떼준 다음에 밀고 들어올 모양인데 잘 지켜봐. 나중에 상속받을 때 골치 아픈 문제 안 생기게. 두 동서는 저를 너무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노리고 장기라도 팔아먹으려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이 안 나오니 변명조차 할 수 없어서 오해를 풀 수도 없었죠. 어쨌든 저와 남편은 신장 이식을 위한 적합성 검사를 받았는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신장이 시어머니와 맞는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기꺼이 제 신장 하나를 드렸습니다. 사경을 헤매시던 시어머니는 제 신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은 후에 제 손을 잡고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가, 고맙다.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가, 네가 돈으로도 절대 구할 수 없는 걸 나한테 줬구나. 네가 진짜 복덩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거부 반응도 하나 없이 이렇게 수술이 잘 될 수가 있겠니? 10년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때 네 아버지 무서워서 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세상에, 그 구박과 수모를 당하고도 그런 시어머니라도 살리겠다고 신장 하나를 선뜻 떼주다니. 너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고 내 딸이야. 우리는 생명을 나눈 사이니? 모녀관계나 진비 없지 않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건강해지시니 이 사람도 정말 기쁠 겁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어머니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더 잘할게요. 그래, 내가 아버지 분위기 봐서 너희들 얘기 잘할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있어. 첫 술에 배부르겠니? 아버지 마음은 서서히 열어가자. 너무 서운해 말고. 전 어머니께 최대한 상냥한 얼굴로 미소를 지어드렸어요. 저는 괜찮다고, 서운하지 않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시어머니는 멋대로 가정을 꾸린 저희 부부를 모두 용서하고 가슴으로 안아주셨지만 시아버지는 아직도 저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에 대한 기대가 워낙 컸고 사랑도 깊었던지라 실망 또한 크셔서 그런 거라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수술은 아버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님께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진 것도 다행이라 여기고 아버님에게는 천천히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끝나고 퇴원을 한 어느 날 성북동 시댁에서
다시 한번 호출이 왔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시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너만 내 소재로 들어와라. 저만 들어오라는 말씀에 저는 잔뜩 긴장을 했어요. 저한테만 따로 하실 말씀이란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나만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니 남편을 두고 떠나라는 건 아닐까? 별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시아버지는 서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지 속에서 묵직한 물건을 꺼내시는 겁니다. 제가 뭔지 몰라 의아한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자 시아버지는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누군가가 보낸 두툼한 편지 뭉치였어요. 잘 봐라. 장세진. 네 이름 맞지? 정신을 차리고 수신인을 보니 전부 제 앞으로 온 편지였어요. 그리고 발신인은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20년 넘게 꾹꾹 누르고 있던 엄마라는 존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튀어나오면서 참아왔던 저의 감정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봉투 겉면에 쓰여진 엄마의 이름을 보는 순간 바로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편지들 전부 그동안 네 엄마가 너 앞으로 보내왔던 거야.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겠지. 사실 너에게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서 그동안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알아보고 진행해온 일이다. 내가 널 위해서 돈을 좀 썼지. 복받쳐 오르던 제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난 후에 시아버지는 엄마의 편지를 어떻게 손에 넣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더군요. 난 이번에 네가 10년 동안이나 널 인정해주지 않고 내쳐버린 시부모를 위해서 자기 신체 일부를 선뜻 떼주는 걸 보고 솔직히 좀 놀랐다. 사실 며느리들한테 별로 기대도 안 했거든. 너도 다 봤지 않니? 첫째랑 둘째가 뭐라고 하는지. 근데 며느리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은 네가 큰 결심을 해준 게 어찌나 고맙던지. 나한테 정말로 큰 보답을 하고 싶었어. 너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줬으니 나도 너한테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줘야지. 안 그러냐? 네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혹시 엄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네 엄마를 수소문해 본 거야. 네 엄마 사부인 말이야. 널 버린 게 아니었어. 계속 널 찾고 있었더라고. 근데 어릴 때 널 키워준 이모라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문제더구나. 너랑 너희 엄마가 헤어져서 살게 된 것도 전부 그 여자 때문이야. 이모라는 여자가 중간에서 너랑 엄마가 연락하는 걸 전부 찾아냈더라고. 시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엄마는 저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고 저에게 닿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이모가 중간에서 엄마 편지를 다 가로채고 엄마와 제가 연결되는 걸 다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모가 왜 저를 엄마한테 보내지 않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건지. 이모도 그렇고 이모 딸도 그렇고 이모 가족들은 전부 저와 함께 사는 걸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를 엄마한테 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이모가 왜 그랬는지 전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유야 뭐 돈 때문이지. 네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 이모라는 여자가 너를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서 장애아동수당을 전부 타먹었더라고. 혹시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앞으로 돈이 조금씩 나왔다는 거? 저는 너무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전 제 앞으로 장애수당이 나왔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전 이모가 돈 때문에 힘들까봐 학교 다니면서 설거지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생활비를 보탰거든요. 근데 제가 번 돈도 전부 가로채고 장애수당까지 받아 챙겼다니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구박당하고 눈치 보면서 숨 한 번 크게 못 쉬고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야속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야. 너랑 엄마랑 같이 살던 집 전세 보증금까지 몽땅 자기가 가로챘어. 위임장이니 뭐니 전부 위조해서 말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그 집에서 고3 때 나왔다고? 그래, 정말 잘했다. 잘 나왔어. 그때라도 나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다가는 일평생을 그 집에 묶여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냐. 그런데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도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엄마는 미국에서 편지만 계속 보내고 저를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했다거나 당장 한국으로 절 데리러 왔다면 제가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말이죠. 자식을 남의 손에 맡겨놓고 기껏 편지 몇 통 보낸 걸로 엄마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기에 엄마의 행동은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군요. 제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보냈다는 편지들을 읽고 또 읽는 걸 보고는 시아버지가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 내 설명만으로는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겠지. 근데 사부인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었을 거야. 궁금한 건 사부인한테 직접 물어보려.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아버지를 바라봤더니 시아버지가 흡족하게 웃으시며 놀랄만한 이야기를 전하시더군요. 사부인 내일 한국으로 들어오실 거야. 내가 전부 다 손을 써놨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엄마를 만나기만 하면 된다. 저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함께 공항에 와주어서 정말 든든하면서도 너무 긴장이 됐습니다. 대체 엄마를 처음 만나면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어떤 얘기를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말을 못하게 된 걸 모르니 언어장애인이 된 날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공항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1시간이 엄마 없이 살아온 그간의 세월만큼이나 길게만 느껴지더군요.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리움과 원망, 미움, 서름 같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엄마를 만나는 거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했겠죠. 그리고 드디어 입국장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 틈에 엄마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제는 하얗게 세어버린 흰머리에 노인의 모습이 다 되었지만 한눈에 봐도 우리 엄마가 맞았어요.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큰 울음을 토해내면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 그리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를 다시 만나니 꽉 막혀있던 제 말문이 트인 겁니다. 엄마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잃어버렸던 제 목소리가 엄마와 함께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불렀던 그 이름을 소리내서 부르며 아이처럼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왜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어? 왜 나를 이모 집에 버려놓고 찾지 않은 거야? 응? 엄마. 세진아, 우리 세진이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게 다 엄마 죄다. 엄마를 용서해줘, 세진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엄마는 몸이 많이 불편해 보이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는데 오른쪽 팔과 다리 움직이는 게 영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엄마, 몸이 왜 이래? 엄마 어디 아픈 거야?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너를 찾으러 올 수가 없었다. 저와 남편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긴 여행을 한 엄마를 모시고 시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가 엄마를 무사히 만났다는 소식만큼이나 제 말문이 트였다는 소식에 크게 흥분하고 계시더군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게 된 건 다 사돈 어르신 덕분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며느라이가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며느라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줬는걸요. 아가, 너한테 정식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다. 신장을 이식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 예전에 너한테 모진 소리 했던 거 다 잊어다오. 정말 미안하다. 박사 며느리?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한테는 막내 네가 최고다. 정말 고맙다. 그나저나 이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맺힌 게 많았으면 말문을 닫고 살다가 사부인 만나자마자 말문이 트이나요. 너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고생이 정말 많았구나 싶은 게 너무 안쓰럽네요. 지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얘가 마음을 착하게 쓰니까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 거라고. 부모님끼리의 상견례 아닌 상견례가 끝나고 엄마는 그동안 왜 저를 찾아올 수 없었는지 이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처음 미국에 들어갔을 때는 할머니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네 할머니가 위독하셔서 계속 할머니 병상만 지키고 있었지. 근데 내가 미국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나니까 내 몸이 딱 이상하더라고. 오빠네 집에서 한국 다시 들어가려고 짐 싸다가 쓰러졌는데 눈 떠보니까 병원에 누워있더라.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 뇌가 다 손상돼서 팔다리뿐만 아니라 안면 마비까지 왔었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삼키고 몇 년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서 산송장처럼 지냈다.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못했던 거야? 갑자기 쓰러져서? 그래. 혼자서 엄마 많이 기다렸지? 미안하다. 네 외삼촌한테 부탁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뭐 때문인지 전화 연결도 안 되고 편지를 보내도 회신이 없더라고. 너 찾으러 가려고 죽기 살기로 재활훈련을 했는데 몸이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우리 딸, 엄마 없는 세월 사느라 고생 많았지? 난 정말 엄마가 나를 버린 줄 알았어. 이모가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려고 나를 버렸다고 해서. 엄마가 미안해. 널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이모가 너한테 한 짓은 전부 들었다. 지금 사돈 어른이 도와주셔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그 인간들 전부 죗값 치르게 해줄 거야. 내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자기들도 피눈물을 흘려봐야 정신을 차리지. 엄마는 그날로 이모와 이모부를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빼돌리고 엄마와의 연락을 못하게 막은 것부터 저희 집 전세보증금을 마음대로 빼서 써버린 것, 제 장애아동 수당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까지요. 아니 애초에 장애 등급 자체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증상을 부풀려서 장애 등급을 허위로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부 시아버지 지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거여서 시아버지께 너무나도 감사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엄마와 저에게 또 한 가지 큰 선물을 준비해 주셨더군요. 사부인, 그동안 타지에서 병치료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그거야 제 운명이 그랬던 걸 뭐 어쩌겠습니까. 그저 이 정도로 회복된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은 정리하시고
딸 옆에서 사셔야죠. 제가 여기 애들 집 옆에 사부인 사시도록 거처를 마련해놨으니까. 그리로 이사부터 하시죠. 아닙니다. 염치도 없이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덥석봤나요? 이렇게 저희 모녀 다시 만날 수 있게 수소문해 주신 거며 소송 진행하는 거 도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과분한걸요. 정말 이 은혜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겁니다. 사돈 어르신.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해준 것에 비하면 글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사부인이 따님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인성으로 잘 키워내셔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해준 게 있나요? 아이 클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한 못난 엄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옆에서 잘 좀 챙겨주셔야죠. 저도 막내네 사는 거는 사부인한테 다 맡겨버리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아버지는 저희들 살림집을 해주시면서 근처에 친정엄마가 지낼 수 있는 아파트까지 마련해 주셔서 엄마랑 편하게 왕래를 하면서 지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하고 얼마 후에 엄마네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뻔뻔하게도 이모가 엄마를 찾아온 겁니다. 아니지.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미안해 정수가. 이거 너희 집 전세 보증금이야. 나 한 푼도 안 썼어. 이거 돌려줄 테니까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네 죄가 어디 이거 하나뿐이야? 어떻게 네가 내 딸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 딸을 장애인 만든 거로도 모자라서 애를 착취하고 구박하고. 미국에서 내가 보낸 편지에는 왜 답을 안 했어? 전화는 왜 안 받고? 네가 한동안 연락도 없길래 난 그냥 남자랑 도망갔나 보다 했지 뭐. 너 편지 내용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니? 내가 아파서 쓰러졌으니 아이를 좀 보내달라고 한 편지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었냐고? 나는 몰랐지. 이게 다 서로 오해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네 딸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참. 이래서 애 봐준 공은 없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봐라. 너랑은 연락도 안 되지.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만 덜렁 맡겨놓고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애만 맡겼어? 애 잘 봐달라고 몇 개월치 생활비도 미리 주고 갔잖아.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된 건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그렇게 된 거잖니. 몇 년을 사경을 헤매다가 겨우 일어났다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거의 10년 만에 이모 앞에 나섰죠. 이모, 안녕하셨어요? 어머, 깜짝이야. 세진이 너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어머나, 이게 웬일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이모, 지금 고소 취하해달라고 오신 거죠? 저희는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입을 꾹 닫고 말 한마디 못하더니 이제 말도 아주 따박따박 잘하네? 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이모가 저한테 무슨 짓을 저지르셨는지 전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중학생 때부터 설거지 알바 시키시고 그 돈 전부 가져가셨죠? 전 얹혀 사는 게 죄송해서 용돈 달란 말 한 번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학 등록금 빌려달라고 했던 것도 거절하셨죠? 덕분에 저는 꿈을 접어야 했어요. 이모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으셨다고요. 그래, 미안하다, 얘. 근데 네 인생 별로 안 망한 것 같은데. 내 덕분에 이렇게 돈 많은 집에 시집 와서 부잣집 며느리도 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시집 잘 간 거는 내 덕도 좀 있는 거다.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예, 막말로 시댁이 그렇게 잘 산다면서 이모가 그래도 너 내치지 않고 키워준 공은 엄연히 있는 건데 집으로 고소장이나 줄줄이 날아오게 만들고
너도 참 너무한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니까. 네, 좋아요, 이모. 의도가 뭐였든 간에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모랑은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이모가 잘못한 게 있으면 법대로 죗값을 치르시면 될 일이고, 잘못한 게 없으시면 법이 알아서 억울한 거 밝혀주겠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시고요. 이모와의 소송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미성년자 약취 및 유괴와 공문서, 사문서 위조, 사기 등등으로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법무팀에서 이야기하더군요. 이모가 처벌을 받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된다면 엄마와 제 마음속에 남은 깊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풀리게 되겠죠?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역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저를 받아주었던 한결같은 남편의 사랑 덕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보, 이제야 물어보는 건데 왜 말도 못하는 나랑 결혼을 했어? 내가 얘기했잖아. 진짜 당신이 너무 이뻐서 그랬다니까?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예쁜 걸 알았거든.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늘 지켜봤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화내는 표정을 안 짓더라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늘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지? 당신 덕에 어머니도 건강해지고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당신은. 내가 더 고맙지. 아버님 덕분에 엉망진창이던 내 인생이 전부 제자리를 찾았는걸. 엄마도 찾고 목소리도 찾고. 이제 하나 남았다. 응? 뭐? 당신 꿈 특수교육학과 들어가서 특수교사 되고 싶다면서. 아직도 그 꿈 안 변한 거야? 그거야 내 오랜 꿈이지.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봐. 내가 밀어줄게. 정말? 내가 어린애들이랑 경쟁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럼.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았어. 아마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남편 덕분에 학창시절에 못다 이룬 꿈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선가 저처럼 어려움을 당한 장애 아들이 있다면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특수교사가 되었을 때 힘들었던 저의 과거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평생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이 음식 만드는 일을 한 60대 여자입니다. 힘들게 살았다고 불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손맛이 좋고 음식하는 재주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그리 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없이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지옥을 겪어봤는데 그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더랍니다. 부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그보다는 입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나날들,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릴 때 저는 소똥 냄새와 거름 냄새가 그득하게 풍기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소를 키우셨거든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집 근처에 축사가 있었고 소들과 함께 자랐어요.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 축사였는데 그냥 오물오물하며 소들이 염을 먹는 걸 구경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못 말리는 왈가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에게 꾸지람 잔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집애가 돼가지고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정신 사나워서 살 수가 없다. 망아지요? 그래, 이 망아지 같은 망할 계집애야. 저는 망아지도 아니고 망아지는 본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 망아지라고 하세요? 우리 집에는 송아지만 있는데요? 말 대답하는 꾸락선이하고는 계집애면 계집아이답게 얌전하고 사부작거리면서 놀 것이지. 어찌 그리 사내 아이들이랑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게야? 저번에 우리 집 장독대 깨고 간 것도 복순이 너 맞지? 그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무리 중에 제일 앞장서 가지고는 동네 뭐 깨부술 거 없나 하면서 다니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그래가지고는 시집도 못 가? 우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복순이라고 지은 게 복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래요. 복 받으면서 평생 잘 살 거라고요. 먹을 복, 입을 복, 남편 복까지 다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요? 아이고, 뭐 저렇게 자라서는 어느 불쌍한 놈이 저걸 데려갈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니까 할아버지까지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 말로는 사람이 이름 따라 산다고 했거든요. 세상 복이랑 복은 다 끌어안고 살 거니까 두고 보세요. 동네 어르신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성격이 씩씩하고 쾌활하고 아주 활달해서 사내 아이 계집 아이 가리지 않고 친하게 지냈는데 장독대를 깬 것은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망아지처럼 망할 계집애라는 농담 같지도 않은 우스갯소리를 하며 혼자 껄껄 웃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망하다니요.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제가 복덩이라고 하면서 제 이름에 복자를 넣어주셨는데 망하는 거랑 복 받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계집애가 조신하지 못한 게 마음에 안 들지언정 입버릇처럼 망하라고 망망거리는 할아버지가 못된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마냥 오냐오냐 키우지는 않으셨어요.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로 후되게 맞으며 따끔하게 혼이 났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아버지 엄마 자식이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서러웠죠.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은 가정일은 가정에서 해결하자는 분들이었어요. 내 자식 예뻐하는 것도 혼을 내는 것도 다 부모 몫이라고요. 아버지가 매를 드는 건 괜찮았지만 남의 집 사람들한테 맞을 이유도 없고 악담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소리를 듣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는데 평소에 순한 우리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누가 우리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어떤 영감탱이야? 뭐? 망아지처럼 망할 계집?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함부로 뱉는 거야? 내 이놈의 영감 만나기만 해봐라. 이놈의 동네에서 어르신들 잘 모셔봤자 돌아오는 건 욕설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정이 없을 수가 있나? 누가 정이 고파 정을 달라고 하기를 했어? 정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나이 어린애랍시고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냥. 내 당장이라도 달려나가서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아이고 저 복순이 아버지 저러는 게 뭐 하루 이틀이에요. 그냥 멀리서 개가 짖는구나 하고 말아요. 복순이 너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알면서 왜 따박따박 대꾸를 하고 말을 섞고 있니? 그럼 나한테 막 악담을 퍼붓는데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부당한 것은 참지 말라고 했는데 계집애라고 조신하라고 하는 거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가만히 있는 가만히 마냥 있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계집애라는 걸 떠나 사람으로서 부당하고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그냥 참고 견뎌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명딸인 저를 참 아껴주었습니다. 사시사철 옷에 거름 냄새가 밴 채로 지냈지만 아버지 덕분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무렵 항상 든든하게 내 편이 되어주던 우리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축사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그만 깨어나지를 못하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저는 슬픔에 오래 잠겨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워낙 컸기 때문이었어요. 가정 형편도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다니던 학교조차 제대로 졸업을 못할 뻔했는데 당시 학교에 새로 부임을 해서 우리 반 담임이 되었던 선생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막 초임교사로 부임을 받은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도 오셨어요. 장례식 후 학교를 쉬다가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갔는데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옥순아, 많이 힘들지? 학교에 너무 일찍 돌아온 것은 아니니? 선생님, 사실은요,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랑 상의를 한 거니? 아니요, 말씀 안 드렸어요. 장례식 이후에도 우리 어머니 계속 몸져 누워 계시거든요. 선생님, 저랑 저희 엄마는 우리 아버지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하고 눈앞이 그냥 깜깜하기만 해요. 우리 아버지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참으로 아껴주셨거든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요. 그게 앞으로도 아니, 영원까진 못하더라도 계속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눈을 감아도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고, 눈을 떠도 이제는 길에서도 아버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보여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면서 따라갔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되기라도 한 걸까요? 저는 정말 아버지 없이는 안 돼요. 복순아,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처음으로 뵈었지. 사진 속에 계신 아버님의 미소가 참 온화하셨어. 아버님이 우리 복순이 많이 아끼셨다고 했잖아. 선생님도 복순이가 아버님한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지 다 느껴질 정도야. 복순아, 아버님은 복순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또 복순이가 잘 자라서 복순이 이름처럼 복받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실 거야. 복순이와 어머님의 마음속에 아버님이 늘 함께 계실 거야. 정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우리 복순이는 아버님이 있지 않을 거잖아. 당연하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잊어요? 선생님 말씀이 참말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비록 먼저 떠나셨지만 언제까지나 저와 우리 엄마 지켜주면서 우리가 잘 지내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부당한 것은 참지 말고 할 말하고 계집애라고 무시하지 않게끔 씩씩하게 살아가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랬는데 제가 그냥 이대로 학업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내가 감히 아버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아버님은 우리 복순이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복순이는 정말 그렇게 잘한 것 같거든.
지금은 너무나 힘든 마음이겠지만 하던 학업을 중단한다고 해서 슬픈 마음이 가시지는 않을 거야. 어쩌면 먼 훗날 돌아봤을 때 후회를 할 수도 있지.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게. 복순아, 같이 힘내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처음 누군가의 진심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이런 게 어른이구나라는 걸 느끼기도 했었고요. 선생님은 말뿐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 상담을 해주며 용기를 주셨고 생필품이나 쌀과 부식 같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엄마가 아버지 곁에서 축사일을 겪는 줄로 보기는 했지만 운영을 맡아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간간히 버티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축사를 계속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하루는 엄마를 도와 축사일을 하다가 몸살이 심하게 났거든요. 학교를 꼭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학교가 다 마친 시간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집에 오셨습니다. 좀 쉬니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저녁쯤이 되자 배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갑자기 막 장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우리 복순이가 아파가 오늘 학교를 못 갔습니다. 어떻게 또 친히 이렇게 걸음을 하셨는지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복순이 잘 쉬고 있나요?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지 어떤지 걱정이 되어서요. 몸살이 난 줄로만 알았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그런데 배가 아픈데 왜 이리 열까지 나는지. 안 그래도 물수건 적셔다가 열 식혀주고 있는데요. 복순아, 너희 선생님 오셨다. 선생님. 선생님이 오셨다는 말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복순이 아무래도 병원에를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니 얘가 몸 하나는 억수로 건강한 애인데 튼튼함 빼면 아무것도 없을 정도인데요? 단순 복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순아, 일어날 수 있겠어? 병원에 가보자. 장은 꼬이고 열은 펄펄 끓고 이제 정신까지 혼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다급히 저를 업고 아버지가 몰던 트럭에 저를 태우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웬걸요? 급성 맹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통이야 그냥 약 먹고 하루 저녁 푹 쉬면 나아졌던 터라 그런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수술이라는 말에 엄마가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엄마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급성 맹장염이 많이 아플 텐데 복순이가 하루 종일 참느라 고생을 많이 했네요. 그래도 수술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아휴,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한대요. 복순 아버지 떠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복순이까지 잘못되면 저는 못 살아요. 선생님은 저희 엄마 곁에서 제가 수술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급성 맹장염을 방치하면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너무 늦기 전에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는 안도했지만 자칫 큰일 날 뻔했다는 걸 듣고서 정신이 아찔하셨대요. 선생님, 제가 무식해서 우리 복순이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누워서 쉬면 나을 거라고 그랬네요. 엄마 자격도 없어요. 저는 참말로 우리 선생님이 복순이 생명의 은인이셔요. 선생님께서 집에 안 오셨으면 어쨌을까. 병원까진 또 어떻게 금방 와서 수술을 했을까. 선생님, 참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골에서 워낙 씩씩하게 자랐던 터라 배 아픈 것쯤이야 하고 제 상태를 저도 가볍게 생각했고 엄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선생님이 집에 들러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은 당연한 일을 한 거라며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죠. 회복 후에 다시 학교를 갈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선생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엄마가 집에서 푹 끓인 사골국과 소갈비찜, 그리고 여러 반찬을 해서 보자기에 싸서 학교에 오셨습니다. 아휴, 저 선생님, 드릴 것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네요. 정성껏 한 음식인데요. 우리 선생님 집에서 맛있게 드시라고요. 아, 어머니, 이렇게나 많이 음식하느라 너무 고생하셨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진귀한 보물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집에 있는 거라고는 소뿐이고 그래도 제가 음식 하나는 잘하거든요. 우리 복순이 살려주시고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사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 그리고 담임을 맡은 건 처음이라고 하셨거든요. 첫 제자들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선생님은 저뿐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참 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 선생님을 만난 게 참으로 행운이고 또 감사한 일이었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고1을 마치고 고3이 되어 반이 바뀌었지만 저는 선생님께 꼬박꼬박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졸업을 할 즈음에 축사를 다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남은 소들을 팔고 집도 처분했어요. 그렇게 정리한 돈을 가지고 엄마와 그 지역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셨고 엄마랑 둘이 그 시골에서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공장 일이든 뭐든 우리 둘이 일자리 많은 곳으로 가서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을 했어요. 그래도 어려서부터 지내던 동네라 이사도 졸업도 다 서운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 선생님에게서 멀리 떠난다는 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선생님께서 예쁜 볼펜이랑 고급스러워 보이는 공책 한 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지는 못했지만 무엇이든 펜을 손에서 놓지 말고 기록을 하며 지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멀리 떠나지만 선생님 이 학교에 계시니 제가 편지로 종종 소식을 전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주신 이 볼펜으로 또박또박 글을 적어서 편지를 쓰고 싶어서요. 그래, 복순아, 고마워. 어디 가서든 씩씩하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경기도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나란히 식품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어요. 형편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공부에도 소질이 영 없었거든요. 모녀가 나란히 공장에서 반찬들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난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년에 한 번 정도씩 고2 때 담임 선생님이신 은사님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뭘 하며 지내는지 근황 이야기도 했는데 또 선생님이 맡은 학생들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참 스승을 만난 그 학생들 역시도 저처럼 복을 받은 거겠죠. 편지를 쓰는 것 외에 또 무슨 글을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암만 일기를 적어보려 해도 하루에 3줄 이상 쓸 것이 없더라고요. 식품 공장을 다니며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집에 오면 음식하는 게 질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종일 손에 물을 묻혀가며 반찬이랑 음식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음식을 참 잘했기에 몇 가지를 엄마한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리 비싼 식재료를 사지는 못했지만 월급을 타는 날이면 고기도 사오고 해서 엄마와 요리를 하며 둘만의 잔치를 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제일 잘하는 음식, 갈비찜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갈비찜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특별할 게 있나 싶었지만 정말 저희 엄마 갈비찜은 너무 맛있었어요. 예전에 아버지 계실 때도 명절에나 한 번씩 먹는 거였는데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았고 선생님이 주신 그 노트에 엄마한테 배운 음식 조리하는 방법, 재료 같은 걸 빼곡하게 적었고 연습을 하고는 했어요. 그렇게 줄곧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25살의 나이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한 남자와 눈이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때 엄마가 꼭 아버지 젊은 날을 보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왜 이 남자한테 그리 끌렸나 이유를 잘 몰랐는데 엄마 말을 들으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을 최고로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하며 마음이 넓고 또 말장난까지 즐겁게 하는 게 우리 아버지랑 닮은 점이 있었어요. 서로 가진 것은 많이 없었지만 우리 젊은이 열심히 아껴 모으자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뒤 우리 사이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쩐 일인지 임신했을 때부터 꼭 딸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늘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끔찍하게 아끼고 예뻐했던 것처럼 우리 남편 또한 딸을 몹시도 예뻐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공장을 다녔고 저는 딸을 키우느라고 잠시 일을 쉬었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 올라갈 무렵 그동안 모았던 돈, 또 엄마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는 시장 안에 반찬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오래전 우리 선생님이 선물해준 공책을 갖고 있었는데 공책에는 엄마한테 배운 음식하는 법, 재료들, 또 엄마만의 특별한 비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반찬 가게를 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배운 것을 마음껏 활용을 했고 정성을 들여 음식을 하니 반찬 맛을 본 사람들이 자주 오게 되어 단골들이 생겼어요. 저에게 모든 걸 전수해준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제가 반찬 가게를 열 무렵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새로 반찬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는 것에도 정신이 없었지만 엄마를 집에서 모셨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모셔가고 우리 부부가 정성껏 간호를 했는데 반찬 가게를 연 지 얼마 안 되어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반찬 가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제법 맛을 낼 줄 안다며 잘 될 거라고 응원을 해주셨던 엄마인데 가게가 성황을 이루는 것까지는 못 보고 떠나셨습니다. 반찬 가게는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시장 한 칸에 좁은 곳에 자리를 얻다 보니 진열을 하는 게 부족하더라고요. 반찬 가짓수도 제법 되는 편이었고 또 자잘한 것 외에 일품 요리도 팔았는데 단연 인기가 좋았던 것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시장을 나가 그 근처 모기 좋고 넓은 가게를 얻어 반찬 가게를 확장하게 되었어요. 나는 정말 당신이랑 결혼을 한 게 행운이지. 뜬금없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당신 음식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데 그런 밥을 매일 먹으니 첫째로 그게 행운이고 둘째로는 그 음식 맛을 나만 알아본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알아서 가게가 잘 되고 또 확장까지 하니 그것도 행운이고 당신이 당신 좋아하는 일 하며 행복해하니 그것도 행운이고 뭐 그냥 다 고맙고 감사한 것 같네. 사랑한다 김복순 씨, 김복순 사장님, 여사님. 남편은 넉살이 좋았고 낯간지러운 말도 곧잘했거든요.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아버지 딸로 자라면서 그리 느꼈는데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남편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맨날 음식을 한다고 불 앞에 물 앞에 서 있다 보니 양념 냄새며 기름 냄새만 배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늘 제가 최고라고 추켜 세워주었어요. 매일 가게 닫는 걸 도와주었고 집에 오면 종일 서서 음식하느라 힘들었다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씻겨주고 퉁퉁 부은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손에 로션을 발라주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말씀은 틀린 게 하나 없다 생각했어요. 이런 게 복받은 삶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대로 내가 사는구나. 그렇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복받은 삶이 영원할 것만 같다고 느낀 거, 오래오래 계속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자만이었던 걸까요?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그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은 공장 관리자였는데 공장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고 직원들을 대피시키다가 그만 현장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사실 남편은 공장을 그만두어도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도 잘 되고 있었고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딸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하고 또 아무 일 안 하고 힘들게 일하는 부인한테 얹혀 사는 것이 싫다며 계속 공장을 다녔어요. 우리 딸 대학교 들어가고 하면 이제 좀 일을 줄이겠다고 그랬었는데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영미 잘 키우고 오래오래 같이 늙어가자고 약속했는데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것은 제 삶의 궤적을 딸이 따라가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저도 고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어린 중학생인 우리 딸도 아버지를 잃은 거였으니까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가 된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딸 하나만 보며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마음을 굳게 다잡았지만 늘 곁을 지켜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던 동반자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 그 허망함. 그 삶 또한 제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살며 일구었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사이에 태어난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아이한테는 이제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 마음을 추스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그 어릴 때 저처럼 아빠를 많이 따르고 의지하던 딸이었기에 몹시 힘들어했어요. 집에서 제가 곁을 지켰지만 딸아이는 너무나 힘들어했고 결국은 심리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저 또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며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기에 함께 상담을 받았어요. 그 기간 살아왔다기보다는 그저 버티며 견뎠던 것 같네요. 딸아이는 엄마인 저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서로 의지를 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꽤 오래 닫았다가 한참 뒤에 다시 열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아름아름 저희 가족의 일을 알았던 단골 손님들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그 어떤 말로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정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회복하시고 다시 가게를 열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딸아이가 사장님 반찬을 무척 좋아해요. 엄마인 제 음식보다 사장님 음식을 더 잘 먹거든요. 기운내서 오래오래 장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위로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반찬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았는데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아빠를 일찍 잃은 우리 딸 걱정도 해주면서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조금씩 살아갈 의지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심리상담을 꾸준하게 받았고 고등학교 올라갈 즈음에는 일상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래도 마음을 추스르고 학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던 딸이었기에 대학에 간다는 것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지내기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 수도권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대견했어요. 영미야, 너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는 네가 그냥 건강히 잘 지내줘서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 나도 항상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나 붙들어주고 또 지켜주지 않았으면 난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엄마는 항상 네 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고 네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우리 딸. 딸은 대학에 가서 많이 밝아졌어요. 아무래도 성인이 되었고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다 보니 환기가 된 것 같았죠.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회사에도 취업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였는데 드디어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에 한 몫을 한다며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딸이 회사 생활을 한 지 3년 차. 나이가 28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평일에는 회사 생활로 바빴지만 주말이면 종일 반찬 가게에 나와서 가게 일을 돕고는 했거든요. 저만큼 요리하는 걸 아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자란 입이 맛있다는 건 안다고 제법 솜씨를 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에 이어서 우리 딸까지. 손맛이라는 것이 대를 이어 유전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게 음식하는 거라 그런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제가 하고 있는 반찬 가게 근처에 작은 식당 하나가 생겼는데 지나가다 보니 아주 젊은 총각이 식당을 운영하더라고요. 같은 동종업계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봐도 우리 딸 나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식당을 하니 눈길이 가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가게도 내고 열심히 사는구나 생각을 했죠. 무슨 음식을 하나 봤더니 제육볶음, 불고기 같은 한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가게가 워낙 작다 보니 식사를 하고 가는 손님보다는 배달을 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우리 반찬 가게에 와서 반찬을 사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다가 일주일에 2번, 3번. 방문하는 횟수가 늘다 보니 자연스레 말을 하게 되었어요. 요 근처에서 식당 하시지요? 지나가다가 봤네요. 아, 예, 맞습니다. 어이구, 젊은 분이 음식 솜씨가 있으신가 보다. 어떻게 식당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실업계 학교에 다녔는데 조리를 배웠거든요. 그러다 군대도 취사병으로 다녀왔고 자연스레 밥하고 음식하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식당까지 열게 됐어요. 제대하고 다른 식당에서 일을 오래 했는데 언젠가 제 식당을 갖는 게 꿈이자 목표였거든요. 드디어 이뤘습니다. 아, 그렇군요. 언제 한번 식사하러 갈게요. 보니까 제육볶음이랑 불고기인데 참 맛있어 보여요. 아, 여기 반찬 가게 사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반찬을 전부 직접 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사장님이 제가 하는 식당 오신다고 하니까 괜히 긴장이 되네요. 아니, 왜요? 사장님이 음식을 너무 잘하시잖아요. 저 여기 되게 자주 온 거 아시죠? 여러 가지 다 먹어봤는데 하나같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겠죠? 제가 원래는 집에서 밥을 대충 먹는데 혼자 살거든요. 제가 하는 식당 음식도 음식을 하다 보면 물려가지고 집에선 먹기가 싫고 입맛도 많이 잃었는데 사장님 반찬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요즘 밥을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휴,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아니지. 그런데 갈비찜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가요? 제가 갈비찜은 꽤 많이 먹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부드럽고 연하고 또 양념이 이리 깊을 수가 있는지 한 그릇 다 비우자마자 또 바로 생각이 난다니까요. 이런 갈비찜은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갈비찜 찾는 손님이 많으시죠? 들어보니까 갈비찜은 막 이제 예약까지 받으시던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명절날에만 먹는 음식이 아닌가 보다. 아이 뭐 너무 맛있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아, 저 식당 하는 분이 이리 극찬을 해주시니 참 쑥스럽기도 하네요. 젊은 사람이 싹싹하니 말도 곧잘하고 또 그렇게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었다는데 열심히 돈을 모아 일찍 식당을 차린 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반찬 가게에 단골이 되었는데 주말에 종종 반찬 가게 일을 돕던 딸과도 안면을 트게 되었어요. 우리 딸한테도 사장님 따님이냐며 자연스레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딸이 반찬 가게 찾아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또 그 젊은 청년이 하는 식당에서 밥도 포장해오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나이대가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나 보다 했는데 8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세상에나 둘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며 몇 번의 소개팅을 받아봤지만 자기랑 맞는 사람이 없었다며 연애는 당분간 생각 안 하겠다는 딸이었는데 다 느낌이라는 게 있고 짝은 있나 보다 했었죠. 딸의 남자친구를 딸보다 제가 먼저 알았고 싹싹하면서도 당차게 자기 식당 열심히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간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예부터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라 했으니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지켜봤고 정말 짝이 맞다면 연으로 이어지겠거니 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1년 반을 만났는데 참 예쁘게들 만나더라고요. 흔한 다툼 한 번 안 하는 것 같고 딸은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식당 일도 종종 도와주면서 어떨 때 보면 이미 부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난 지 2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드릴 말씀이 있다며 둘이 나란히 손을 잡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아휴, 저 세상에나. 엄마, 많이 놀라셨죠? 아이 뭐 2년 넘게 예쁘게 잘 만났는데 그렇게 놀랄 거야 없다만 정말 그리 마음을 먹었나 싶어서. 아니 사실은 언제쯤 그 말을 하려나 하기도 했다. 어머님, 아니 장모님, 저 영미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영미 평생 아껴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휴, 젊은 나이에 성실히 일해 꿈을 이루고 열심히 살아온 자네를 보면서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생각을 했네.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또 결국 해내는 사람이니 가정에도 충실하고 자네가 한 말에 책임을 갖고 잘 살 거라고 나는 믿어. 감사합니다, 장모님. 결혼 전에도 장모님이라고 부르던 사위였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둘이 결혼을 결심하고 있을 무렵 가게가 이전만큼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 생긴 가게야 신규라 관심을 반짝 받는데 결국 음식점이 잘 되는 것은 맛과 친절이잖아요. 우리 사이가 참 친절했고 반찬 가게 일을 곧잘 뒀던 딸 역시도 식당 손님들에게 친절했는데 음식 맛이 문제인 건지 좀처럼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매달 근근하게 버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제 둘이 정말 벌어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고민을 했거든요. 회사를 잘 다니던 딸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부가 되니 식당을 함께 하면서 가게를 살려보는 데 집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회사까지 관두고 사위가 하는 식당 일에 뛰어든다고 하니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래 고민을 하던 저는 저희 반찬 가게 비장의 무기 갈비찜을 식당 메뉴로 새로 넣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을 했죠. 사위가 화들짝 놀라며 그래도 갈비찜은 우리 반찬 가게의 제일 인기 음식인데 그걸 식당에서 팔아도 되느냐고 그랬거든요. 갈비찜이 인기가 많기는 했지만 거의 매일 음식을 새로 하며 다양한 반찬들이 있었고 갈비찜은 그 메뉴 중 하나였으니 식당 메뉴로 내놓아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이 결혼식을 올리고 또 근처에 작게 신혼집을 얻었거든요. 둘이 앞으로 식당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니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갈비찜 비법을 전수해줬습니다. 갈비찜 제대로 알려주는 것부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좋은 갈비를 고르는 방법부터 기름 제거하는 거, 육수, 고기 익히는 시간, 양념 비율, 양념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서부터 10까지 딸과 사위에게 다 가르쳐 주었고 6개월이 지나니 제법 둘이 갈비찜 맛을 잘 내더라고요. 갈비찜을 사위 식당 메인 메뉴로 하고 몇 가지 곁들이면 좋을 밑반찬 몇 개도 정해주고 간판도 새로 하고 나름 셋이 머리를 싸매며 고민을 하며 투자를 했는데 그게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주문이 압도적으로 늘었거든요. 음식점 잘 되는 건 맛과 친절 그리고 손님들의 소문인데 입소문을 탔는지 그 좁은 식당에도 밥을 먹고 가겠다며 길게 줄을 늘어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2년이 넘게 지나자 완전히 그 가게 얻는데 얻었던 대출도 다 갚고 그 가게를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에서 식사하고 싶어하는 손님들이 많아져서 테이블도 10개 정도 홀에 두었고 부엌도 깔끔하니 크게 만들었고요. 다 엄마 덕분이야. 나 사실 결혼하고 회사 그만두면서 박서방 식당 돕겠다고 했을 때 엄마 걱정 많이 했잖아. 나도 그래도 부부니 같이 도와야지 하고 큰 결심을 한 건데 엄마 갈비찜 덕분에 다 잘 된 거야. 정말 다 장모님 덕분입니다. 장모님, 믿고 특제 갈비찜 비법을 전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가게를 확장했지만 초심 잃지 않고 맛도 그대로 친절은 3배로 손님들 잘 대하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동안 둘 다 고생 많았어. 갈비찜으로 대출도 다 갚고 가게도 새로 내게 되어서 너무 잘 됐네. 딸과 사위의 가게를 확장했을 무렵 저는 반찬 가게를 접게 되었어요. 가게가 커지다 보니 직원들을 구했지만 주방, 특히 음식하는 일은 사위와 딸, 그리고 제가 전담을 했거든요. 식당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식당으로 버는 것으로 저나 사위 딸이 사는데 충분했고 그즈음 나이도 들고 매일매일 다른 반찬하는 것이 힘에 부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 접고 같이 식당을 하자고 식당 버는 돈에서 제가 생활하는 거 부족하지 않게 섭섭하지 않게 드리겠다는 사위의 말에 오래 하던 반찬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식당 기본 밑반찬도 더 손을 보았고 식당이 정말 잘 되었어요. 둘은 결혼하고 식당 일에 매달리느라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식당이 잘 되고 안정기가 되니 슬슬 아이 낳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나이도 이제 30이 훌쩍 넘었는데 더 늦기 전에 아기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동안 너랑 박서방 결혼하자마자 식당에만 매달렸지. 그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크게 열고 너무 잘 되었다. 엄마도 이제 손주 보고 싶기도 하다. 그럼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건가? 아이, 이제 할머니 소리 듣기에는 좀 젊은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 소리는 싫어도 손주는 품에 안아보고 싶죠? 그이도 아기 얼른 가졌으면 좋겠대. 경제적 안정이 되자 아이 낳을 생각을 하던 딸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몸이 뻐근하고 근육통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통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사위한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장모님, 큰일 났어요. 영미가 많이 다쳤어요. 지금 119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큰 병원으로 갈 것 같아요. 아니, 뭐? 영미가? 우리 영미가 왜 그게 무슨 말인가, 박서방? 영미가 어디를 다쳤는데? 손님이 많은 점심시간. 부엌을 바쁘게 오가던 딸이 그만 부엌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는 겁니다. 워낙 식당이 혼잡해서 홀에서 정신없이 손님을 대응하던 사위가 뒤늦게 발견을 했고 정신을 잃은 것을 보고 바로 119를 부른 거였어요. 불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곧장 달려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 뇌손상을 크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달라 했는데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고 병원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 딸이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정말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사위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불며 하기를 며칠. 꼭 고요하게 잠이 든 것만 같아 보이는 딸인데 의식이 전혀 없다 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영미는 깨어날 거야. 우리 영미 강한 아이야. 정말 어려서부터 그 힘든 일 다 겪고도 버텨내고 이겨내서 지금까지 잘 지낸 거거든. 우리 영미는 날 닮아서 이 엄마를 닮아서 강하고 강한
장모님, 저도 그렇게 믿어요. 영미가 이렇게 우리를 떠날 리가 없어요. 장모님과 제가 영미를 포기 안 할 거잖아요. 영미, 일어날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은 사위를 보니 나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고 단단히 다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딸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반드시 깨어날 거라고요. 작은 식당 운영하는 가난한 사위에게 도움될까 사위 식당에 출근해 비법 갈비찜으로 성공시켰는데 딸이 일하다 다쳐 식물인간이 되자 사위가 하는 말. 제가 그래도 아직 젊은데 송장 껴안고 살 수 없잖아요. 하며 바로 재혼식을 하길래 억장이 무너지고 열이 받아 재혼식장 찾아갔더니 사위놈 인생이 개차반이 났습니다. 3개월, 딱 3개월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를 했는데 점점 병원의 사위의 발길이 드문드문해졌어요. 식당이 한창 잘 되고 있었기에 문을 닫을 수 없어 사위는 계속 식당 일을 하며 병원을 오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병원의 발길이 끊어진 겁니다. 요새 병원에는 왜 이리 안 오냐고 말을 했더니 천하의 몹쓸 놈이 정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데 송장 껴안고 살 수는 없다라고요. 그 말로도 눈이 뒤집히는데 2주 뒤 하는 말이 새로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의식도 없는 사람이랑 무슨 이혼을 하느냐고 했더니 벌써 변호사 상담까지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혼인을 파탄하는 파탄주의적 입장에서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지 판결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미 식물인간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 구멍가게 같은 작은 식당을 할 때부터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여서 식당을 키워놓았는데 딸이 이렇게 되었다 하여 단 3개월 만에 이혼을 이야기하는 사위를 보며 말로 표현 못할 배신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통보를 하고서는 아예 집에는 오지를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딸을 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다짐을 했죠.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영미야, 그 못된 놈은 이제 영미를 떠나버렸어. 마음 떠난 사람 붙들고 매달려서 뭘 하겠냐마는 그놈 갈 때 가더라도 곱게 가지는 못할 거야.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가 늘 엄마한테 그랬거든. 부당한 일에 대해 참지 말고 할 말은 당당하게 하고 살라고 그랬었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놈. 너랑 내가 도와서 이만치 성공시켜놨더니만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렸어. 인간 같지도 않은 자식이잖아. 우리 영미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엄마가 나설게. 영미야, 아빠 떠나고 나서 우리가 했던 말 기억하지? 영미 너한테는 나밖에 없고 나한테도 영민이가 전부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 엄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안 떠나고 절대 너 포기 못해. 엄마가 세상의 수치란 수치는 그놈한테 다 안겨줄 거야. 날 미친 여자로 보고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 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현수막 제작하는 곳에 가서 현수막을 만들고 보드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식당, 그놈의 얼굴 사진을 크게 붙였죠. 가난한 사위한테 갈비찜 비법 전수에 성공시켰는데 일하다 식물인간 되어버린 내 딸. 집 마누라 3개월 만에 버리고 새장가 가겠다는 인간 쓰레기 박성식. 결혼하는 신랑의 정체, 전단지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재혼으로 식을 올리는 결혼식장에 찾아갔어요. 조용히 숨어있다가 신부 입장을 할 때부터 뒤에서부터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거든요. 이내 결혼식장이 웅성웅성거렸죠. 보드판을 목에 걸고 사회자 단상으로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례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식 진행하는 사람들이 저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순간 하객석에서 한 나이든 노신사분이 다가와 그 진행 요원들을 말리고 제 얼굴을 빤히 보더라고요. 복순이니? 예? 누구신지... 맞아요. 저 김복순이에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지금 식물인간 되어 병원에 누워있는
우리 딸 이영미. 식물인간 된 지 3개월 만에 송장 끌어안고 살 수 없다고 내뺀 못된 사위놈이 오늘 이 결혼식장의 신랑입니다. 새 신랑 아니고 허운 신랑이고요. 그 말을 듣고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데 이 결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복순아, 복순이 맞구나. 아니, 나 모르겠니? 선생님이야. 복순이 고이댁 담임이었던 최재욱 선생님. 선생님? 최재욱 선생님. 제 은사님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절망적일 때 저를 붙들어줬던 은사님. 제 생명의 은인인 은사님을 이 식장에서 만나다니 아연실색했습니다. 알고 보니 주례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진행요원한테 끌려나가는 저를 끝까지 따라오셨어요.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저를 한눈에 알아본 선생님. 눈을 크게 뜨고 선생님을 보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머리가 하얗게 새어 노인이 다 되셨거든요. 무엇보다 이런 모습으로 다시 뵌 게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어요. 선생님 품에 안겨 엉엉 눈물을 흘리는데 그 옛날처럼 선생님이 저를 다독여 주셨죠. 선생님, 제가 복순인데요. 보기 지지리도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니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잖아요. 복순아, 복순아 괜찮아. 아유, 우리 복순이 고생이 많았구나. 그 오래전 복순이가 보냈던 편지, 선생님은 아직도 가지고를 있어. 내가 더 나이가 들어 눈을 감기 전에 우리 복순이를 봐야 하는데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났구나. 알고 보니 선생님은 그 사위놈의 새로운 장모 될 사람의 부탁으로 주례를 봐주시기로 하셨답니다. 그 장모가 될 사람이 우리 선생님의 제자라고요. 제가 첫 제자인데 몇 해 아래 후배였던 거예요. 사실을 들은 선생님께서 주례를 못 보겠다 거절을 하셨고 결혼식장은 이미 난장판이었거든요. 그걸 싹 숨기고 세장가 들려고 했는데 이걸 알게 된 그 집안에서도 결혼을 못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혼을 파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도 눈 딱 감고 그냥 결혼하겠다.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라 하고 끌려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난 우리 딸 생각해서 진실을 알린 거라고요. 주례를 하기로 하셨던 선생님의 거절,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던 그쪽 집안 장모. 그걸로 인해 결혼이 그냥 쫑이 났습니다. 나중에 듣고 보니 사위놈이 아주 가관이었죠. 그 재혼하는 여자한테 홀딱 빠졌는지 식당을 담보로 잡고 풀대출을 받아서 비싼 신혼집을 새로 얻고 비싼 반지에 초호화 호텔 결혼식, 신혼여행을 아주 풀패키지로 예약을 했더라고요. 자수성가해서 잘 되는 식당 운영하는 사업가로 저를 포장해서 후다닥 결혼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지 분수에 안 맞게 결혼식 신혼집에 몰빵을 했는데 결혼이 깨졌으니 그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결혼은 산산조각이 나서 깨졌고 얼마 안 가서 식당이 넘어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 일군 식당인데 그렇게 허망하게 문을 닫는 것이 마음이 쓰렸지만 모든 것은 다 그놈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이사를 간 뒤 꼬박꼬박 반년에 한 번씩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다가 공장일하랴 음식하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그 재혼식장에서 우리 은사님을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을 찾아뵈었는데 선생님이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복순아, 세월이 이리 지났어도 여전히 나한테는 18소녀 복순이가 그대로 보이는 것 같다. 복순아, 우리 복순이 그 많은 고생 가운데서 늘 씩씩하게 살아왔지?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해. 우리 복순이 딸 꼭 깨어날 거다. 복순이가 이리 기다리고 있는데 깨어나서 엄마한테 돌아올 거야.
그 옛날처럼 선생님의 말씀은 무너진 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새기며 딸 곁을 지켰어요. 지극어린 간호 덕분이었을까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용기를 잃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라는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처럼 우리 딸이 깨어났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제 손을 붙잡는 딸을 보며 엉엉 울었네요. 깨어나서도 재활 과정이 길었거든요. 하지만 오래 누워있던 시간에 비하면 그 재활을 견디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딸도 온 힘을 다해 재활을 받았거든요. 2년 뒤 건강을 되찾은 딸과 함께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모녀가 하는 식당이고 우리 식당의 메인 메뉴는 갈비찜입니다. 음식 맛이 좋고 친절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다 생각하며 정성껏 음식을 해서 내어드리고 있답니다. 식당 개업할 때 우리 은사님도 오셨거든요. 건강해진 우리 딸을 보며 복순이랑 꼭 닮았다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내 인생 다사다난 험난했지만 모든 걸 박복하다고 또 불행하다 치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겸허하게 또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